경이로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군사력을 재편하기 위한 거대한 기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화력 비축량이 미국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다는 사실이 규명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보유한 이 막대한 잠재력과 기술력이 미국의 방위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어떠한 변혁이 초래되었는지 깊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지금부터 전개될 서사는 독자 여러분에게 커다란 감동과 긴장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도록 각인될 이 이야기에 끝까지 주목하여 주십시오. 금일 전달할 사례는 미국에서 파견된 알렉산더 리드 씨의 분석 보고서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지대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제 오늘의 사례를 힘차게 개진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리드입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군사전략 분석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 업무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의 정보 보고서가 산처럼 누적되어 있습니다. 저의 핵심 임무는 그 방대한 보고서들을 분석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 수립에 관한 전략적 조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과 같은 시기에는 고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었고 중국은 대만을 향한 압박 수위를 점진적으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세계 각국은 군사력 강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실에 소집된 분석관들의 표정은 더욱 무거워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세계가 새로운 냉전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드, 러시아와 중국의 최신 무기 개발 현황은 어떠한가? 상관인 벤자민 국장의 질문에 저는 항상 완벽하게 준비된 자료를 제시하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중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드론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저는 평소와는 형격히 다른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무기 거래 통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던 중 예상치 못한 패턴이 명확하게 포착된 것입니다. 작고 평화로운 나라로만 인식되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놀라운 성장 추세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계적 오류일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작은 국가가 세계 군사력의 판도를 변혁시킬 수 있을까요? 이 데이터 검토해 보았나? 동료 루카스가 제 모니터를 지목하며 질의했습니다. 아직 분석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응답했습니다. 루카스는 제 모니터의 데이터를 면밀히 들여다보더니 경악에 찬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조를 완전히 재평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발언에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수치 이상의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석상에서 저는 이 발견 사항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들의 무기 수출량은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리드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조속히 준비해주게 국가안보보좌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이 문제의 막중한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한국의 방산 역량에 관한 모든 자료를 탐색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푸른빛이 제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저는 점차적으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우리의 동맹국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핵심적인 주요 행위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문건들을 검토하며 발견한 통계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전차, 자주포, 장갑차 생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항공기 및 함정 분야에서도 경이로운 발전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독일의 전통적인 강자들을 밀어내며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다.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제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통계적 이상 현상이 아니라 세계 군사 질서의 중대한 변혁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군사 강국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세계에 공표하기로 확고히 결심했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워싱턴 DC의 야경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의 돔 지붕 실루엣이 밤하늘에 웅장하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이 발견이 단순한 보고서 작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전체를 재검토하도록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직감을 받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성장 그래프를 응시하며 저는 이제 막 시작된 조사가 얼마나 심층적으로 확대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제 경력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분석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관인 벤자민 국장에게 특별보고서 작성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 산업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상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석 업무를 넘어 미국의 미래 군사 전략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발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최초로 발견하고 공표할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드. 2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그리고 이 내용은 최고 기밀로 유지되도록 조치하시오. 상관의 지시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 군사 질서가 한국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에 의해 재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보 분석 분야에서 20년 이상을 헌신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CIA에서 첫 경력을 개시했죠. 이후 국방부를 거쳐 현재 국가안보회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서류 작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의 분석과 판단은 때로는 국가 간의 운명을 변모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미국이 세계 최강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저에게 있어 미국의 패권은 당연하고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거대 강대국만이 우리의 진정한 경쟁자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저에게 부여된 핵심 임무였습니다. 아내 사라와 두 아이들은 제가 밤늦게까지 업무에 매진하는 것을 깊이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여보, 또 늦게 들어왔군요. 사라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현재 세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저는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의 평화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저는 그 지도를 응시하며 오늘날의 위협이 과연 어디에서 기원할지 심사숙고합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움직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이 모든 것이 저의 철저한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리드, 한국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나? 상관인 벤자민 국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며 질문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응답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한 저의 기존 인식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재건된 작은 나라, 그저 삼성과 현대로 알려진 곳, 북한과 대치 중인 미국의 동맹국,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자료들은 그러한 통상적인 인식을 완전히 뒤집고 있었습니다. 벤자민 국장님,
한국은 단순히 우리의 안보 우산 아래에 있는 소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이로운 속도로 자체적인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제 발언에 벤자민 국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과장된 평가가 아닌가? 그들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일 텐데. 그의 반응은 제가 이미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다수 정책 결정자들은 여전히 한국을 1950년대의 전쟁 폐허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자료들을 보시면 분명히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집으로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저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한국의 실제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전통적인 동맹국들에게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2살 아들 데이비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단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정보를 탐색했습니다. 그들의 역사, 문화, 그리고 어떻게 그처럼 짧은 기간 안에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와 같았습니다. 초고층 빌딩들과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의 경관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국방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정보는 이전보다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이 모든 개발 성과는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누적된 보고서들을 응시하며 저는 이 발견이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고심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취약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로서 세계 평화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요한 사실을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필히 알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분석을 지속하는 동시에 다른 주요 국제 문제 역시 동시에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긴급한 현안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첨예한 갈등이었습니다. 두 국가는 오랜 기간 동안 견고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드, US 스틸, 인수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필요하네. 벤자민 국장이 급하게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대형 기업이 미국의 핵심 철강 기업인 US 스틸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를 넘어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 사안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저는 즉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철강 산업은 국방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핵심 분야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닌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죠. 일본이 우리의 핵심 산업을 인수하도록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중대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독일이 라인메탈과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유럽 방산 산업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벤자민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프랑스 독일 협력 체계를 초월하여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방산연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게 새로운 도전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간주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저는 제가 발견했던 한국에 관한 자료를 상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국가는 따로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국의 방산 역량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동료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리드, 이게 무슨 데이터입니까? 이 수치들이 과연 정확한가요? 그녀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여러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포병 시스템, 장갑 차량, 함정 분야에서 놀라운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었죠. 그들의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이 생산하는 PZH-1000보다도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기 시스템과 부품이 없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요. 이것은 워싱턴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오만한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은 대부분의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선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 발언에 에밀리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는 항상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 국가안보회의 간부들이 모인 비공개 회의 석상에서 저는 제가 발견한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러시아와 중국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계 군사력의 판도가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핵심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리드, 당신이 주장하는 한국의 군사적 성장이 우리에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중대한 기회라고 사료됩니다. 일본과 독일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발언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즉시 바뀌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깊이 깨달은 듯 했습니다. 리드,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할 것 같군. 최대한 신속하게 자세한 보고서를 준비해주게. 국가안보보좌관의 공식 지시였습니다. 사무실로 복귀하는 길에 저는 복잡다단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발견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 만족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미국의 외교 정책 전반에 가져올 변화가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유럽과 일본을 최우선 파트너로 간주해왔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앞에 착석하여 분석을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처럼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방산 시스템은 단순히 무기를 제조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에게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맞춤화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제품은 동급 최고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경쟁국들의 제품보다 15%에서 30%가량 저렴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다. 저는 중얼거리며 메모를 지속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종합적인 군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무기 시스템 판매부터 운영, 유지 보수, 교육, 심지어 현지 생산 라인 설치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통합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귀가하는 대신 사무실에 남아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수행을 넘어 미국의 미래 국가 안보 전략을 재정립할 수 있는 지극히 중요한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국의 군사력을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첫 번째 경이로운 사실은 한국의 화력 비축량이었습니다. 데이터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10배나 많은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자문했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분석관 피터가 물었습니다. 무슨 중대한 발견이라도 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화력 비축량 데이터입니다. 그들은 국토 면적은 작지만 보유한 무기의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피터는 눈을 크게 뜨며 반응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통계적 오류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 출처를 통해 데이터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국토에 엄청난 양의 화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시스템, 미사일 방어 체계. 이 모든 것이 매우 밀집된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에 대한 분석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한화, LIG 넥스원,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합방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화의 경우 이미 독일의 라인메탈을 능가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리드, 한국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나? 벤자민 국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놀라운 발견들이 존재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고객 맞춤형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사례 중 하나는 한국이 폴란드와 체결한 방산 계약이었습니다. 단순히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현지 생산시설 구축, 기술 이전, 군사 교육, 심지어 금융 지원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패키지였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거래는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독일은 이런 수준의 협력을 제공할 의지가 없었고, 미국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복잡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국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함의를 내포하는가?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답변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방산 모델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더 신속하고 더 유연하며 더 고객 지향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제 발견 내용을 더 광범위한 청중 앞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군 고위 장교들과 정보기관의 책임자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를 듣던 해군 제독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무기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품 공급, 성능 개량 업그레이드, 운영 교육, 심지어 현지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개조까지. 이 모든 것을 경쟁국들보다 더 저렴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내부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진지한 숙고로 변모했습니다. 공군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럽 동맹국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것도 납득이 됩니다. 우리의 F-35보다 그들의 FA-50이 더 매력적일 수 있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FA-50은 F-35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80% 수준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많은 국가들에게 이것은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충격적인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은 400%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로운 성장률입니다. 회의가 종료된 후 국방부 차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리드, 당신의 분석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네. 이 상황이 미국에게 위협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저는 잠시 심사숙고한 후 대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실로 복귀하는 길에 저는 오늘 회의에서의 반응들을 되새겼습니다. 워싱턴의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여전히 세계를 냉전 시대의 렌즈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아직도 보호받아야 할 작은 동맹국 수준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명확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군사 질서를 재편하는 중이었습니다. 제 책상에 앉아 야근을 시작하며 저는 더욱 많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전략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안보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객 국가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아랍에미리트, 심지어 인도까지. 한국은 전통적인 서방 공급국들을 제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수치들을 보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안보 전략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 시스템이 각국에 배치될수록 한국의 군사적 영향력 또한 함께 증대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유형의 소프트 파워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문화, K-POP, 영화, 드라마들을 통한 소프트 파워와 더불어 이제 방위 산업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는 대신 사무실에서 취침했습니다. 다음 날의 발표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 분석이 정확하다면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워싱턴의 오랜 관성에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밤 풍경을 응시하며 저는 다음 날의 발표가 가져올 파장을 상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브리핑이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제고하게 만드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평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전체 회의에서 한국의 군사력과 방산 역량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장관부터 합참의장, CIA 국장, 그리고 다양한 부처의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알렉산더 리드 분석관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모든 참석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분석 내용은 우리의 기존 인식을 크게 변모시킬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한국의 군사력 및 방위 산업에 대해 심층 연구한 결과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저는 한국의 방산 수출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방산 수출은 175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저는 한국의 무기 시스템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간주되는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무기 시스템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K2 전차는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와 독일의 러파드 2A7과 동등한 성능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적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전자 시스템과 방어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욱 뛰어난 면모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작은 동요가 발생했습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어디에서 확보한 것인가?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실전 테스트 결과와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여러 국가의 평가 자료를 종합한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독일의 러파드2와 미국의 에이브람스를 모두 운용해 본 후 K2 전차를 대량 구매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의심보다는 깊은 관심이 더 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해군 함정 등 다양한 무기 시스템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모든 사례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20%에서 30%가량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요소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보여주는 파트너십 정신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국가의 산업 발전과 기술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수해온 접근법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의 방위 산업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주장인가요? 이것은 회의실 모두가 궁금해하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숙고한 후 대답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합니다. 폴란드 계약의 경우 K2 전차에는 미국의 파워팩과 통신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이것은 한국이 어떻게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그 발언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CIA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 왔군. 그들은 이미 러시아와 중국 다음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우리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입니다. 그들의 성장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라 세계 평화 유지에 지대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따로 호출했습니다. 리드, 경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당신의 시각이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어. 대통령께서도 이 보고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내심 커다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사무실로 복귀하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한국을 연구하면서 저는 단순히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정신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 위기를 기회로 변모시키는 능력,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방위산업 성공의 근본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제 책상에 앉아 오늘의 브리핑을 되돌아보며 저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취약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평화와 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강력한 파트너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외교적 유연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견고히 유지하면서도 중국, 러시아, 중동, 유럽 등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능동적으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냉전 시대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21세기형 외교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저는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우뚝 솟은 대리석 탑처럼 한국의 국제적 위상 또한 이제 드높게 상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 현실을 얼마나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였지만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 발견이 초래할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며 저는 그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으로서 두 국가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었습니다. 브리핑 이후 일주일 동안 워싱턴 전체는 한국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새로운 평가로 술렁거렸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재검토하는 태스크포스 TF가 구성되었고
국무부에서는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분석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분석관으로서 흔치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리드, 대단한 일을 성취했네. 벤자민 국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상부에 전달되었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검토하셨네. 현재 백악관에서는 한국과의 새로운 방산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 중이야.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제가 발견한 사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들을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벤자민 국장은 의자에 착석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국 방산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기로 결정했네. 그들과 직접 대화하고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고 해. 그리고 당신이 이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제 직위에서는 이러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그저 분석관에 불과합니다만 벤자민 국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한국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의 역량을 깊이 이해하고 있지. 그리고 당신의 분석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다음 주 저는 한국 방산 대표단과의 폴로위 회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주요 기업들 한화디펜스, LIG 넥스원, 현대중공업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검토했고 미국과 한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구상했습니다. 회의 당일 백악관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 차관, 국무부 고위관리, 그리고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하여 주요 방산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들이 자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미국과 한국 간의 방산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대한 시작점입니다. 제가 회의를 개시하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을 단순히 무기 구매국으로 인식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협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드 분석관님의 통찰력 있는 평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이제는 글로벌 안보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회의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차세대 지상 전투 시스템의 공동 개발. 둘째,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증진을 위한 해군 장비 협력. 셋째,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서의 방산 협력 확대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K9 자주포가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넛&, 네이토 회원국들에게 폭넓게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여 나토의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그들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소개했고 미국 측은 그들의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신속한 개발 주기와 탁월한 비용 효율성은 미 국방부 관리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보통 15년에서 20년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은 어떻게 7-8년 만에 완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방부 차관이 질의했습니다. 한화디펜스의 CEO가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품질을 희생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민간 군사 협력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항상 고객의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간주합니다.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국가안보보좌관이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의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대통령께서는 미국 한국방산협력 특별 태스크포스 TF 서머리를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하셨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을 전략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조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리드 분석관이 미국 측 공동의장을 맡게 될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발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이처럼 거대한 인정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큰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해 이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했고 회의장은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을 축하하는 분위기로 충만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세계 안보 질서를 함께 주도해 나갈 핵심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리드 분석관님, 당신의 통찰력 있는 분석이 없었다면 이러한 중대한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겸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역량은 이미 그 자체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큰 일이 있었어요. 제 목소리에서는 벅찬 흥분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미국 한국 방산협력 태스크포스의 공동의장이 되었어요. 아내 사라는 기뻐했지만 동시에 염려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하지만 그렇다면 더 바빠지는 건 아닌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더 바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저는 오늘의 성취가 단순히 제 개인적인 성공을 초월하여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더욱 안전한 세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며 그 과정에 제가 일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제 분석관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고 또한 미국과 한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지금 저는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미국 한국 방산협력 1차 연례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일어난 변화는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산 협력은 상상 이상으로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리드, 발표 자료 준비는 완료되었나? 벤자민 국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향후 계획 또한 포함시켰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단순한 보고 세션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부 고위 관료들 뿐만 아니라 주요 방산 기업의 CEO들, 군 지도부, 그리고 심지어 일부 나토 회원국 대표들까지 참석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역량이 세계적으로 공식 인정받는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저는 많은 참석자들로 가득 찬 장소에 잠시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저 하나의 분석 보고서로 시작했던 일이 이처럼 거대한 변화를 초래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인사말과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전 우리는 미국과 한국 간의 방산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은 그 성과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지난 6개월간의 주요 성과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방산 계약에서의 미국과 한국의 공동 협력, 아랍에미리트와의 공동 프로젝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지상 전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초월하여 양국의 최고 기술력을 결합하는 획기적인 시도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개발 능력과 혁신적인 접근법, 그리고 미국의 첨단 기술 및 글로벌 네트워크가 융합되어 거대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대표들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발표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의 위치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자신들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드론 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 부분이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제 발표 순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성과와 행동으로 명확히 증명된 현실입니다. 제 발언이 종료되자 회의장에는 커다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단상에 올라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도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앞으로 글로벌 안보의 새로운 축을 형성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리셉션 장소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저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리드 분석관님, 당신의 통찰력 있는 분석이 없었다면 이러한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당신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습니다. 한국이 이룩한 성취는 전적으로 한국인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그 사실을 널리 알린 사람일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특별한 손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전 합참의장으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존경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리드, 자네가 이룬 성과에 대해 축하를 보내네. 그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네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켰다는 점일세.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를 냉전 시대의 렌즈로 바라봤어. 이제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대가 개시되었네. 저는 그의 발언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홀로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지시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강점과 관점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우리는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작은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협력함으로써 더욱 강력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안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에서 개최될 후속 미팅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밤 한국 대표단이 선물한 전통 도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국가가 현대적 강대국으로 거듭난 한국 자체를 닮은 물건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가져올 밝은 미래를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동맹을 넘어 21세기 글로벌 질서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는 파트너십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변화의 순간을 목격하고 미약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소식이 연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의 중심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경쟁적으로 구매하며
그야말로 한국 무기 쇼핑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 무기를 두고 총알 배송 같은 놀라운 속도라고 공개적으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 세계 방위 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사례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오신 조나단 크루즈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나단 크루즈입니다. 미국 방위산업체에서 15년간 근무하며 고위 간부 직책까지 역임했던 군사 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독립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세계 군사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은 워싱턴 DC 중심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펜타곤이 조망되는 위치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무기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던 제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데이터를 잘못 본 것일까 싶어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류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덴마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온 제게는 이 발견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 지난해에만 한국산 무기 수입량이 300%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우저 소총을 들고 전장에 나섰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K2 소총을 든 한국산 무기가 들어서고 있다니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오랜 동료인 필립이었습니다. 조나단, 혹시 폴란드 대통령의 연설을 시청했나? 아니, 무슨 일인데? 한국 무기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더군. 특히 총알 배송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 이것은 우리 업계에겐 직접적인 타격이야. 필립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무기 구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공급처는 미국이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의 품질과 납기 속도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가 방위산업계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세계 무기 시장 전망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의 어디에도 한국의 급부상은 예측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 5 국가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 분석했던 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세계 군사 시장의 새로운 지형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의 방위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명백했습니다. 무언가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왜 이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 직접 조사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자료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했고 그 성장세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가파른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수치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니 K2 전차, K9 자주포, F5 오브레딥, 경공격기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대규모로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금액만 해도 약 150억 달러. 이는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폴란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여 긴급하게 무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2년에서 3년 후 납품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은 1년 내 배송을 약속했죠. 이것이 바로 총알 배송입니다.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실소가 나왔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최소 3년의 납기를 보장하는 것이 큰 자랑거리였으니까요. 한국이 1년 안에 같은 품질의 무기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호주, 이집트까지.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무기 체계의 우수성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탁월한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는 유사한 성능의 미국산 제품보다 30% 이상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유지보수 비용도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오랜 업계 지인인 스티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티븐, 한국 방산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나? 조나단, 한국 얘기가 왜 나와? 아, 폴란드 계약 때문인가? 맞아. 도대체 어떻게 그런 계약을 따낼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스티븐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안주했기 때문이야. 한국은 80년대부터 꾸준히 방산 기술을 발전시켜 왔어. 처음엔 우리 기술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었지. 게다가 그들의 생산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야.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효율성이라는 단어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미국 방산업체들은 정부 계약에 의존하여 느긋하게 일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현대 로템, 하나화, LIG 넥스원. 이름도 생소했지만 그들의 성과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10년 넘게 개발했을 프로젝트를 그들은 7년 만에 완성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급부상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가격과 납기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을까?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을 초월하는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과도 직결된 문제였죠. 컴퓨터 앞에 다시 착석하여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방산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방산 산업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야말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밤 보낸 이메일에 대한 답장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옛 동료들, 방산업계 전문가들, 심지어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친구까지 모두가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경이로운 정보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종합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였어. 자료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미국 방위산업계의 문제점들이 하나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비효율적인 시스템, 지나치게 복잡한 관료주의, 그리고 끝없는 예산 초과와 일정 지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마치 그것이 고성능 무기를 제조하는 데 필연적인 과정인 것처럼 말입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F-35 전투기 개발 과정이었죠. 당초 예산보다 무려 50% 이상 초과된 비용, 7년이나 지연된 일정.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기술적 결함들. 이것이 미국 최고의 방산 프로젝트의 현주소였습니다. 조나단, 당신 글 잘 읽었어요. 펜타곤에서 일하는 제 친구 줄리아의 전화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줄리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안주했습니다. 한국은 상황이 다르죠. 그들은 생존을 위해 방위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자국 방어를 위한 절박함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줄리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서 경쟁자가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보다는 안정에 더 큰 가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끊임없이 발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군사력은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에 한국의 군사 예산 추이를 띄워놓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 GDP의 약 2.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 R&D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연구개발 비율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민간 기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비용 효율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가에 서서 펜타곤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수천 명의 관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규정과 제도들. 과연 이 시스템으로 한국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미국 방산산업의 위기와 한국의 부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분석이었지만 곧 이 보고서가 제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글을 쓰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과 한국의 경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안보 환경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죠. 보고서를 완성한 다음 날, 저는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방위산업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브뤼셀까지의 비행기 안에서 저는 최근 유럽의 안보 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체가 군사적 위기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브뤼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덴마크 국방부 관계자인 안데르센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 최근 덴마크의 국방정책 변화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조나단, 오랜만이네. 안데르센이 공항 카페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데르센, 만나서 반갑네. 어떻게 지내는가? 악수를 나누며 물었습니다. 바빠. 너무 바빠.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 덴마크 정부는 국방 예산을 GDP의 2%까지 증액하기로 결정했고 새로운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 저는 커피를 마시며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안데르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우리는 당장 무기가 필요했지. 미국이나 독일은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은 1년 내에 납품을 약속했어. 게다가 품질은 서구 무기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지.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미국산 무기의 품질은 세계 최고이지만 그 긴 납기 기간과 복잡한 구매 절차가 동맹국들에게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시장의 틈새를 정확히 공략했던 것입니다. 컨퍼런스장에 도착하자 폴란드 대표단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최근 한국과 체결한 대규모 무기 계약에 대해 열띤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너희 연설대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죠. 한국은 우리와 같은 상황을 수십 년간 겪어왔기에 우리의 절박함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의 말에 참석자들이 공감하듯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국이 이제까지 누려온 군사적 영향력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는 냉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폴란드 대표단의 군사 전문가인 바르텍을 만났습니다. 그는 K2 전차의 성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M1A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기능은 더 우수하죠. 예를 들어 자동 장전 시스템은 승무원 수를 줄일 수 있게 해주고 고급 전자 장비는 현대 전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경청하며 메모했습니다. 미국산 M15A 에이브람스는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성능이 개량되어 왔지만 기본 설계는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반면 K2는 처음부터 21세기 전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최신의 전차였습니다. 이틀간의 컨퍼런스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BBC 뉴스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영국도 한국산 군함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영국까지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자국 방산업체의 제품을 우선시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방산 수출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의 성공은 미국 방산업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벨기에 국방부 관계자인 프랑수아와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는 나토의 무기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조나단,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나토 국가들이 미국 무기를 선호했지만 이제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어. 한국의 등장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지. 그런데 호환성 문제는 없습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나토는 무기 체계 간의 호환성을 매우 중요시하니까요. 놀랍게도 거의 없어. 프랑수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나토 표준을 염두에 두고 무기를 설계했거든. 그들은 수출 시장을 겨냥해 철저히 준비해 왔어. 브뤼셀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파리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럽 방위 안보 포럼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독일 국방 전문가 게르하르트는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독일도 한국산 잠수함 도입을 검토 중이야. 우리 정부 내부에서는 큰 논쟁이 있었지. 국내 방산업체들의 반발도 심했고. 하지만 한국 잠수함의 성능과 가격, 그리고 빠른 납기를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선택지야. 그날 밤, 저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의 안보 위기가 한국에게는 역설적으로 거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워싱턴으로 귀환하는 길,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 군사 질서의 지형도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행위자가 등장했고 그들은 경이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보고서를 수정하며 결론 부분을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유럽의 안보 위기는 역설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켰다. 이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의 변화를 넘어 세계 안보 질서의 재편을 의미한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펜타곤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 역시 이러한 변화다를 감지하고 있었고 저의 분석을 직접 듣고 싶어 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이제야 미국 정부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펜타곤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한국 방산 산업의 급부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은 더 이상 단순히 미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한국의 주요 방산 제품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 입치 경공격기, KF-21 전투기. 거의 모든 무기 체계들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거나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의 기술 발전 속도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대부분의 첨단 무기를 수입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주요 무기 체계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 요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첫째, 정부의 일관된 지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강력하게 육성해 왔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연구 개발 시스템이죠. 그들은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데 탁월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방산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첨단 기술 확보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 설명이 그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나단, 당신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경쟁자인가요? 아니면 협력자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가지 모두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은 분명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자가 되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공동의 안보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국방부 연구개발국의 엘레나 박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아시아 방산 전문가로 한국 방산 산업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조나단, 당신의 분석은 매우 정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 전투 시스템, 스텔스 기술, 그리고 하이퍼소닉 미사일까지. 그들의 기술 로드맵은 매우 야심찹니다. 저는 그녀가 보여주는 자료들을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전장을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10년 내에 그들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출 수도 있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엘레나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강점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극도로 효율적인 자원 활용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동안 계속 관료주의와 예산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는 반면 한국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펜타곤을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방위산업계에 몸담았던 제게 이러한 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의 성공 사례가 미국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에 대한 더욱 상세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대 로템, 하나화 디펜스, LIG 넥스원, KAI. 이 회사들의 최근 10년간 성장세는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그들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었습니다. 매출의 10% 이상을 R&D 투자하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이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평균 투자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던 중 문득 한국의 방산 전시회인 ADX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2023년 서울에서 개최된 이 전시회에는 세계 각국의 방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영상 속에서 외국 바이어들이 한국산 무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상을 보던 중 한 인터뷰가 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임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객 국가와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주로 완성품 판매에 집중했던 반면 한국은 협력 파트너십 모델을 통해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방산 산업의 성장과 미국의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여러 방위산업체 임원들에게도 공유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의 성공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그들은 체계적인 전략,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위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국 방위산업 혁신의 중대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지만 방위산업의 미래는 그리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강자로 떠올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예상치 못한 파장이 발생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주요 방산업체 CEO들로부터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의 부상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원했습니다. 특히 제 분석의 핵심인 한국 방산업체들이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조나든, 당신의 보고서가 업계의 폭탄을 투하했군요. 로키드 마틴의 부사장인 로버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받아들여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도 한국의 성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처럼 신속하게 유럽 시장을 장악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특히 폴란드 계약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로버트의 목소리에서 깊은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방위산업계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쟁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현명한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 긴급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주제는 미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저는 특별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과 주요 방산업체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방장관이 회의를 개시했습니다. 미국의 방위산업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새로운 경쟁자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시장을 잠식하고 있죠. 장관의 발언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인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조나단 크루즈 씨를 모셨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 방산산업의 성장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견해를 청취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의 성공은 세 가지 핵심 요소에 기인합니다.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고객 중심의 접근법, 그리고 미래지향적 기술 개발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한국 기업들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어떻게 납기를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최고 품질을 유지하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우려사항은 유럽 시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나토 내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제품의 품질은 어떻습니까? 정말 미국산과 비교할 만한 수준인가요? 네, 충분히 비교할 만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전 경험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보잉의 CEO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우려해야 할 점은 단순한 현재 시장 점유율이 아닙니다. 한국이 방산 기술의 주도권을 가져가면 그들은 미래 기술 표준까지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무기 시스템의 기술 표준을 주도하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세계 안보 질서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과의 경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방장관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조나단, 당신의 분석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방산 산업을 더욱 자세히 조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 임무를 넘어 미국과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으니까요. 영광입니다, 장관님. 한국을 방문하여 최대한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단순히 세계 무기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방위산업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방산 기술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했고 우리는 변화해야만 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 한국 방문 일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행은 단순한 조사를 넘어 개인적인 탐색의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들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미국 방산산업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의 성공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짐을 꾸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모험이 시작되는군.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았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 임무를 맡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워싱턴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한국 견제론이 급부상한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을 연구하고 배우기보다 그들의 시장 확장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고위 장성들 중에는 폴란드와 같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미국산 무기를 선택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대두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로 나가야 하는 걸까?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 국방부에서 파견된 이정우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40대 중반의 군인이었습니다. 크루즈 씨,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방문이 양국 방산 협력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대령의 진솔한 환영 인사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제가 편안하게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첫날은 한국 국방부에서의 브리핑으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한국 방산 산업의 모든 측면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장점뿐만 아니라 현재 직면한 문제점과 한계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간주합니다.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지만 워싱턴에서 들었던 한국 견제론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튿날 저는 현대로템의 창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K2 전차가 생산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정밀한 품질 관리 프로세스, 그리고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약 0.2대의 전차를 생산합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즉, 5일에 한 대꼴이죠.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속도입니다. 생산 라인을 둘러보면서 저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생산 라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불량률이 0.1% 미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품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방산만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검증된 린 생산 방식 린 프로덕션을 방산 분야에 적용했습니다. 군수품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군수품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민간 산업의 효율성을 방산에 그대로 적용했고 그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KRIT 한국 국방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관료주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평균 연령은 32세입니다. 연구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젊은 인재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정우 대령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 방산산업의 발전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거의 모든 무기를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심지어 소총조차 자체 생산하지 못했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국방을 선언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령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기술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꾸준히 개선하고 혁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방산산업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와 제약 속에서 혁신을 이룬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이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 견제론에 대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죠. 미 국방부 한국 방산 견제 전략 검토 중이라는 헤드라인이 걸렸습니다. 기사에는 제 이름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조나단 크루즈는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이며 그의 보고서가 미국의 대응 전략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 임무가 협력이 아닌 견제를 위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예정된 한화 디펜스 방문 일정에서 저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계와 의심이 감돌았습니다. 점심 식사 때 한화 디펜스의 최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크루즈 씨, 혹시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셨나요? 실제로 미국이 우리를 견제하려는 것입니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순간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관찰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인가. 최 부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견제가 아닌 협력입니다. 최 부사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격한 것들은 미국 방위 산업이 반드시 배워야 할 점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만 이득을 볼 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에 긴급 보고서를 송부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 산업과의 전략적 협력, 미국의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 견제가 아닌 협력을 통해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밤늦게까지 작업을 마친 후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보고서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다. 저는 다시금 결심했습니다. 견제가 아닌 협력,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정우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령님,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방산산업의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대령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물론입니다. 크루즈 씨,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변화의 주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방산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저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양국 모두를 위한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조사자가 아닌 양국 방산협력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제 변화된 태도에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마지막 이틀간 특별 일정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크루즈 씨, 내일은 우리의 미래기술연구센터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이 대령이 일정표를 건네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곳이지만 당신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대전에 위치한 한 연구단지로 향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래 전장을 위한 최첨단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인 김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크루즈 씨, 오늘 보시게 될 기술들은 아직 시제품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10년 후 전장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목격한 것은 무인 전투 시스템이었습니다. AI가 탑재된 무인 차량과 드론이 서로 연계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이 GPS가 차단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을 정도군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수준의 통합 시스템은 아직 개발 중입니다.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기술력을 매우 존중합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시스템 통합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자 센서를 활용한 스텔스 탐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현존하는 모든 스텔스 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였죠. 이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만 5년 내에 실전 배치가 목표입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 이정우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크루즈 씨, 오늘 목격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시스템 통합 능력은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대령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공동 연구 개발을 제안하고 싶어 합니다.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의 제안에 깊이 숙고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감한 문제였지만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초과학 연구력과 한국의 시스템 통합 능력이 결합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강력히 추천하겠습니다.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인물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저를 초대한 것이죠. 서울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비공식적인 만찬이 마련되었습니다. 크루즈 씨,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워싱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은 복잡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맹입니다. 과거 70년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깊은 신뢰와 우정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미 방산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저는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 가지 핵심 제안을 담았습니다. 첫째, 한미 공동 연구센터 설립. 둘째, 통합 무기 체계 개발. 프로젝트 착수. 셋째,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전략 수립이었습니다. 이 제안들이 실현된다면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날 국방장관이 직접 저를 펜타곤으로 호출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주요 방산업체 CEO들과 고위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나단, 당신의 보고서를 모두가 읽었습니다. 장관이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시한 데이터와 분석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변화는 항상 저항을 초래하는 법입니다. 저는 크루즈 씨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로키드 마틴의 CEO가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경쟁하는 동안 중국은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협력이 유일한 나션 해결책입니다. 그의 지지 발언 이후 분위기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CEO들도 하나둘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좋습니다. 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크루즈 씨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미 방산 협력 강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나단,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영광입니다, 장관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서울에서 역사적인 한미 방산 협력 협정이 최종 체결되었습니다. 양국 정부와 주요 방산 기업들이 참여한 이 협정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동연구센터가 설립되었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차세대 무인 전투 시스템 개발이 결정되었습니다. 협정 서명식에서 저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두 국가의 방산 협력을 넘어 세계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여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정우 대령이 환한 미소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크루즈 씨, 당신 덕분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대령님. 이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승리이죠. 그날 저녁, 서울타워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조사가 이제 세계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중대한 프로젝트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경이로운 기술력과 효율성,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열정과 혁신 정신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은 마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길. 저는 그 여정의 시작을 지켜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모험이 시작되는군.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협력의 힘을 믿는다면 어떤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작은 나라, 취약한 나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갖춘 강대국으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K-POP, K-드라마, K-푸드를 넘어 이제는 K-디펜스까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단순히 무기를 제조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헌신은 세계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한국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위대한 성취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재건하여 불과 70년 만에 세계를 선도하는 강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위대한 유산을 계승하여 한국을 더욱 높은 곳으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전달된 사례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한 성취를 이루어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심층적인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롭고 심도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